요즘 뉴스를 보면 분위기가 참 뜨겁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은 축포를 터뜨렸고 마치 고통스러웠던 긴축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혹시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물가 목표치 2%는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급 부채를 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왜 연준은 굳이 리스크를 감소하는 금리 인하라는 위험한 약을 서둘러 투약하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미디어나 증권사들은 이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물가가 잡혔으니 이제 금리 내려야죠. 연착륙을 위한 정석적인 수순입니다. 라고요. 물론 이것이 공식적인 서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가 이 금리 인하를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주체들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35조 달러가 넘는 빚더미 위에 앉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살인적인 이자 비용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 그리고 월가 및 금융권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산가치 하락, 대출 수익 악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대형 금융사들. 금리 인하는 이들 모두에게 생존 수단입니다. 미디어는 연준이 성실한 모범생처럼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거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연준에게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월가 및 금융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가 높으면 은행이 대출이자를 더 받는다는 단순한 통념과는 달리 고금리 장기화는 금융권의 근간을 흔듭니다. 빌려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치명적인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 수익 악화입니다.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부실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는 은행의 순이익을 깎아먹습니다. 이자 수익이 늘어도 떼이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은행의 최종 수익은 악화됩니다. 둘째, 보유자산 가치 붕괴. 금리 상승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과거에 낮은 금리로 사들인 채권에서 막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의 핵심 원인도 바로 이 채권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셋째, 담보 가치 하락입니다.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가격을 하락시키면 은행 대출의 가장 큰 담보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는 은행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고금리는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마비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부동산은 은행 대출의 가장 큰 담보 자산인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만약 돈을 빌려 쓴 회사나 개인이 부도라도 나버리는 순간 은행은 하락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즉, 금융권은 단기적인 이자 수익 증대보다는 고금리가 야기하는 구조적인 위험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안정과 자산 가격의 회복이 결국 자신들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합니다. 연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역사적 경고는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적중률 높은 경기 침체 경고 신호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입니다. 1980년대 이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고 나면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역전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의 확실한 경고일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와 은행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 심리와 관련된 측면, 즉 미래에 대한 시장의 암울한 예측입니다. 금리는 시간에 대한 돈의 값입니다. 보통 미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더 오래 빌려줄수록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즉 미래의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전된 상황에서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이 역전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정한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너무 나빠져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본들이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는 은행의 대출 기능 마비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인 은행의 돈 버는 구조를 파괴합니다. 은행의 영업 방식은 간단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단기 예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장기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높은 이자로 빌려주며 마진, 즉 수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금리가 역전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 은행은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서 대출자에게 더 낮은 이자를 받고 빌려줘야 합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며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은행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출, 즉 돈 풀기를 멈춥니다. 은행이 돈을 안 풀기 시작하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없고 가게는 소비할 돈이 없어지며 경제 전체에 돈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충격파입니다. 이 신호는 시장이 연준에게 우리는 이미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으니 당신들도 빨리 단기 금리를 내려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경제 개념으로 풀어봅시다. 핵심 경제 개념 중 첫 번째는 실질금리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에서 옵니다. 금리가 5%이고 물가가 4%면 실질이자는 1%입니다. 마치 숨은 쉬고 있지만 마스크를 쓴 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질금리는 약 2.5에서 3%로 매우 높습니다. 이 높은 실질금리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이라는 산소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연준은 이 산소 농도를 높여줘야만 경제가 질식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실질금리 2.5%에서 3%는 매우 높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립실질금리와 최근 20년간의 평균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시점의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침체시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실질금리를 중립실질금리라고 부릅니다. 이 금리는 경제가 잠재 성장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균형점입니다. 현재 페드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미국의 중립실질금리는 대략 0.5%에서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금리 2.5%에서 3%는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약 1.5%에서 2.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실질금리가 중립실질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현재 금리가 경제를 중립이 아닌 긴축 상태로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는 대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성장을 둔화시키려는 의도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와 통화량의 딜레마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높을수록 정부가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중의 돈을 정부로 빨아들여 민간 시장에 돈이 마르게 합니다. 이를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정부가 복지나 인프라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이 막대한 부채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동성 공급처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론과 압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가계 소비입니다.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던 미국 소비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저신용층의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쌓아두었던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시작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매달 수백 달러씩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서 소비 여력이 급감했습니다. 연준은 이 데이터를 보고 소비가 갑자기 꺾이는 뇌관이 폭발할 것을 우려합니다. 소비가 꺾이면 경기는 순식간에 추락하죠. 금리 인하는 바로 이 소비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미리 넣어주는 윤활유이자 예방보험입니다. 이제 관점을 전환할 때입니다. 우리는 금리 인하를 축포가 아니라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 축하 파티가 아니라 경기 침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낙하산 펼치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물가라는 비행기가 너무 빠르게 날고 있어서 페드는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낙하산은 고금리가 되겠죠. 하지만 페드가 펼친 낙하산이 너무 커서 제동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비행기는 멈추는 것을 넘어 이제 추락할 위험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낙하산의 일부 끈을 잘라내서 제동력을 약화시켜야 추락을 막고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 전환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찾아야 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달러 약세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며 한국 및 신흥국 증시, 반도체, 원자재 등 위험자산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 벗어나 글로벌 분산 투자로 돌릴 시점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보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금리 하락 시 가격이 오르는 장기 국채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일부 늘려 포트폴리오의 보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항로를 틀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며 축포를 터뜨릴 때 페드는 이미 가장 무서운 위험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곧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경제학적 원칙과 역사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단단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의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이 파티를 벌일 때 고독하게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의 투자일기였습니다.